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윤정숙이라고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저는 스스로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과묵하지만 저와 아들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아끼는 남편 오지철 씨를 만나 평생을 기댔고 속 한 번 썩이지 않고 반듯하게 자라준 아들 오도현은 제 삶의 가장 큰 자랑이었죠. 그런 아들이 김남이라는 그림같이 예쁜 아이를 데려와 제 며느리가 되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내 인생 참 후회 없이 잘 살았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며 감사 기도를 올릴 정도였으니까요. 특히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 하준이가 태어난 뒤로는 하루하루가 웃음꽃 필일의 연속이었습니다. 제 삶은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했고 그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파도가 한 번도 쳐본 적 없는 호수는 아주 작은 돌멩이 하나에도 얼마나 크게 요동치는지 그때는 미처 몰랐던 겁니다. 며칠 전에 일요일 오후도 여느 때와 같이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이제 막 한글을 떼기 시작한 하준이가 삐뚤빼뚤한 글씨로 제 이름 석자를 쓰는 모습을 기특하게 바라보고 있었죠. 며느리 나미는 그런 저희 곁에서 과일을 예쁘게 깎아 접시에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사과를 토끼 모양으로 만들어 하준이 입에 넣어주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절로 엄마 미소가 지어졌어요. 어머님, 포도 좀 더 드세요. 요즘 포도가 철이라 그런지 아주 달고 맛있네요. 나미는 언제나 저와 남편을 살뜰히 챙겼습니다. 철마다 보약이며 옷가지를 해오는 것은 물론이고 주말이면 어김없이 찾아와 집안 구석구석을 자기 집처럼 돌봤죠. 싹싹하고 애교 많은 성격 덕에 동네 어르신들의 칭찬도 자자했습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윤 여사는 며느리를 딸처럼 보는 게 아니라 아주 친딸을 들였어라며 부러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러면 저는 손사래를 치면서도 어깨가 으쓱해지는 것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게 나미는 며느리가 아니라 정말 하늘이 내려준 막내딸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아침 운동을 나갔던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강아지 와 있었네. 하랩이 왔다. 남편은 무뚝뚝한 사람이라 표현은 서툴렀지만 하준이를 보는 눈에서는 꿀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나미는 그런 남편을 보고 버선발로 뛰어나가 외투를 받아들고 미리 따라놓은 시원한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아버님 다녀오셨어요? 날이 좋은데 운동할 만 하셨어요? 그럼. 자네도 같이 갔으면 좋았을 것을. 다음에는 꼭 따라 나설게요, 아버님. 살갑게 대꾸하는 며느리를 보며 남편의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저와 남편, 그리고 아들 내외와 손주까지. 우리 가족은 그 누구보다 화목하고 완벽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마른 장작일수록 아주 작은 불씨 하나에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법이더군요. 그날 오후 제 마음속에 아주 작고 불길한 불씨가 처음으로 던져졌습니다. 제가 우리 며느리 힘들지? 이리 와서 좀 앉아 하며 과일을 깎는 나미의 등 뒤로 다가가 가볍게 어깨를 안았을 때였어요. 늘 맡던 은은한 비누 향 대신 아주 낯설고 머리가 아플 정도로 진한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제가 아는 한 나미는 수수한 화장만 할 뿐 향수는 일절 쓰지 않는 아이였거든요. 나미야, 혹시 향수 새로 샀니? 향이 아주 독특하네. 무심코 던진 제 질문에 나미의 어깨가 순간 눈에 띄게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나미는 금세 아무렇지 않은 척 몸을 돌려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이거요? 오늘 백화점에 갔다가 직원이 시향 한번 해보라고 어찌나 붙잡던지. 제 취향은 아닌데 향이 잘 안 빠지네요. 좀 독하죠, 어머님? 그렇게 말하는 나미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저를 피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백화점에 갔으니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개운치 않은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두 번째 위화감이 찾아왔습니다. 하준이가 거실을 뛰어다니다가 그만 유리컵에 담긴 오렌지 주스를 카펫 위에 엎지르고 만 것이죠. 아이가 놀라 울음을 터뜨리자 나미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목소리로 아이를 안심시켰습니다. 괜찮아, 하준아. 놀랐구나. 엄마가 금방 닦아줄게. 뚝 그치자. 나미는 저를 등지고 바닥에 엎드려 걸레로 카펫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거실 벽에 걸린 거울이 나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저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며느리의 표정은 제가 아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향한 걱정이나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것이 귀찮다는 듯한 차가운 짜증과 냉소가 그 얼굴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신경질적으로 카펫을 문지르는 그 모습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완전히 낯선 타인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다 몸을 일으켜 저를 돌아보는 순간 그녀는 언제 그랬냐는 듯 가면을 바꿔 썼습니다. 다시 온화하고 인자한 미소가 그녀의 얼굴에 걸려 있었죠. 어머님, 제가 세탁소에 맡길 테니 걱정 마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내가 헛것을 본 걸까? 내가 나이가 들어 우리 착한 며느리를 괜히 의심하는 걸까? 저는 애써 그렇게 생각하며 불안한 마음을 억지로 눌렀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날 오후에 느꼈던 서늘한 감각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그저 제가 예민해서 생긴 해프닝일 뿐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애써 잊어가고 있었죠. 마침 주말이 되었고 아들 내외는 부부 동반으로 참석해야 할 중요한 모임이 있다며 하준이를 저희 집에 맡기고 갔습니다. 모처럼 손주와 오붓한 시간을 보낼 생각에 제 마음은 들떠 있었어요. 그런데 오후 내내 잘 놀던 하준이가 저녁 무렵부터 시무룩해지더니 급기야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나온 공룡 로봇 장난감을 자기 방에 두고 왔다며 그걸 꼭 가지고 놀아야겠다는 것이었죠. 아이를 달래봐도 막무가내였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에게 내가 도현이네 집에 가서 하준이 장난감만 얼른 가지고 올게 하고는 아들 내외가 비상용으로 맡겨두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아무도 없는 아들 내외의 집은 낯설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대낮인데도 커튼이 쳐진 거실은 어둑했고 식탁 위에는 아침을 급하게 먹고 나간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저는 곧장 하준이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아이 방은 언제나처럼 알록달록한 장난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방 한 구석을 차지한 거대한 플라스틱 장난감 상자를 보자 저는 당연하다는 듯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하준이가 말한 공룡 로봇은 분명 이 안에 있을 테니까요. 뚜껑을 열자 온갖 로봇과 블록, 인형들이 뒤죽박죽 엉켜 있었습니다. 저는 대체 이걸 어디에 뒀을꼬 하고 혼잣말을 하며 장난감 더미를 하나하나 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상자 깊숙이 넣어 휘젓고 있는데 손끝에 차갑고 딱딱한 물체가 닿았습니다. 플라스틱이나 헝겊과는 전혀 다른 매끄러운 가죽의 질감이었어요. 이게 뭐지? 호기심이 동한 저는 다른 장난감들을 헤치고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습니다. 제 손에 들려 나온 것은 검은색 가죽으로 된 어른 손바닥 2개만 한 크기의 파우치였습니다. 겉에는 아무런 무늬도 없었고 지퍼에는 작은 자물쇠까지 채워져 있었죠. 하준이의 장난감 상자 안에 이런 어른 물건이 들어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파우치를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자물쇠가 제대로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살짝 건드리자 달칵하는 소리와 함께 지퍼가 스르륵 열렸습니다. 저는 아무런 생각 없이, 정말 아무런 의심도 없이 무심코 그 파우치의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시간은 얼어붙었고 제 심장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손에 들린 파우치 안을 그저 멍하니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파우치 안에는 제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여러 장의 사진이었어요. 한눈에 봐도 고급스러워 보이는 호텔방 혹은 외국의 휴양지로 보이는 곳을 배경으로 제 며느리 나미가 어떤 낯선 남자와 몸을 밀착한 채 웃고 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단순한 동료나 친구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과감한 스킨십, 누가 봐도 깊은 관계의 연인들이었습니다. 사진 속 나미의 얼굴은 제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완전히 다른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가족들 앞에서 보이던 순종적이고 다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자신감과 교태가 넘치는 요염한 여자가 사진 속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밑에는 두툼한 편지 뭉치가 깔려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중 하나를 집어 펼쳐보았어요. 나의 사랑하는 여왕님께 라고 시작하는 편지는 차마 입에 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노골적인 사랑 고백과 두 사람만의 은밀한 암호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편지를 쓴 남자는 사진 속의 그 남자였고 그는 나미를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마치 자신을 구원해줄 여신처럼 떠받들고 있었죠. 사진과 편지보다 더 저를 경악하게 만든 것은 그 밑에서 나온 또 다른 휴대전화였습니다. 우리 아들 도현이가 사준 최신형 스마트폰과는 다른 낡고 투박한 구형 모델이었어요. 비밀 휴대전화.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판도라의 상자 깊숙한 곳에 숨겨진 진짜 비밀이라는 것을요.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파우치 안에 내용물을 원래 있던 그대로 정리해 넣고 지퍼를 닫았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찾으러 왔던 하준이의 공룡 로봇을 찾아 들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들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제 머릿속은 지옥이었습니다. 수만 가지 생각이 폭풍처럼 몰아쳤죠. 저 여자는 대체 누구인가? 내 아들은, 내 손주는 저 여자의 정체를 알고 있는가?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집에 도착하자 하준이가 저를 보고 달려나왔습니다.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으며 아이에게 장난감을 건네주었지만 제 등 뒤로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는 낮에 아들의 집에서 몰래 가지고 나온 그 검은 파우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제는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 끔찍한 진실의 끝이 어디인지. 저는 파우치 안에 비밀 휴대전화를 꺼내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행히 배터리는 남아 있었고 잠금 패턴도 설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화면이 켜지고 저는 메시지 한부터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제 상상을 초월하는 또 다른 지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 외에도 수많은 남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끝도 없이 이어졌어요. 그 내용은 연인들의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돈, 투자, 계약, 사업. 모든 대화의 끝에는 거액의 돈이 얽혀 있었죠. 나미는 그 남자들에게 자신을 각각 다른 이름과 직업으로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유능한 재력가, 해외 펀드 매니저, 상속받은 재산이 많은 미망인 등등.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도나 불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제 며느리는, 우리 가족이 아는 김나미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여러 개의 얼굴을 가진 전문 사기꾼이었던 겁니다.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고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어요. 당장이라도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 모든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문득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평생을 범죄자들과 싸워온 전직 형사.
이성적이고 냉철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 지금 이성을 잃은 저와는 달리 남편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가장 정확한 답을 알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죠. 저는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고 모든 증거물들을 다시 파우치에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 잠시 드릴 말씀이 있다며 서재로 불렀습니다. 남편은 제 심상치 않은 표정을 보고 말없이 의자에 앉았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검은 파우치를 열어 그 안의 내용물들을 하나씩 남편 앞에 늘어놓았습니다. 여보, 나 무서워서 손이 다 떨려요. 우리가 알던 그 상냥하고 착했던 나미가 그 아이가 아니었어요. 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이래요? 그럼 우리 도현이는, 우리 순진한 아들은 저 여자의 거짓말에 놀아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우리 하준이는요? 저런 여자를 엄마라고. 여보, 나 정말 어떡하면 좋아요? 제 목소리는 공포와 배신감으로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제게 다가와 떨리는 두 손을 따뜻하게 감싸 주었어요. 그 온기에 터져나오려는 울음을 간신히 삼킬 수 있었습니다. 진정해요, 여보. 당신이 지금 흔들리면 안 돼. 일단 여기에 앉아서 내 얘기부터 차분히 들어봐. 남편은 저를 의자에 앉히고는 책상 위에 흩어진 증거물들을 하나씩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은퇴한 노인의 평온한 눈빛이 아니었어요. 수십 년간 흉악범들을 상대해 온 날카롭고 예리한 형사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우선 이 사진들부터 봐요. 배경이 전부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 아니면 해외의 고급 리조트야. 옷차림도 평범한 사람들이 입는 옷이 아니지. 이건 단순히 연인끼리 여행 가서 찍은 기념사진이 아니에요. 이건 일종의 작업 현장을 과시하고 기록으로 남겨두는 그들만의 증표일 가능성이 커. 남편은 사진 한 장을 제 눈앞에 들어 보였습니다. 낯선 남자에게 몸을 기댄 채 샴페인 잔을 들고 있는 며느리의 사진이었죠. 그리고 이 남자. 웃고는 있지만 눈을 자세히 봐요. 저건 계산적인 눈이야. 먹잇감을 앞에 둔 뱀의 눈이라고. 내가 현직에 있을 때 이런 눈빛을 가진 놈들 수없이 봤어. 부잣집 여자들 등쳐먹는 제비족 아니면 투자 사기 같은 걸 전문으로 하는 사기꾼이야. 남이 저 아이의 연인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익으로 얽힌 사업 파트너, 즉 공범이라는 뜻이지. 공범. 그 단어가 제 심장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된 범죄였다는 사실이 온몸의 피를 차갑게 식게 만들었어요. 남편은 비밀 휴대전화를 들어보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이거야. 대포폰. 자기 신분으로는 절대 개통할 수 없는 범죄자들이나 쓰는 물건이지. 이걸 쓴다는 건 처음부터 모든 걸 속이고 범죄를 저지를 계획이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물이야. 아마 우리 도현이를 만나기 훨씬 이전부터 이런 짓을 상습적으로 해왔을 가능성이 99%야. 그럼 정말 처음부터 우리 도현이를, 우리 집안을 노리고 작정하고 접근했다는 말이군요. 그 상냥했던 얼굴, 아들 녀석이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던 그 살가운 행동들이 전부 다 연기였다는 거잖아요. 결국 참았던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착하고 순한 제 아들의 얼굴이 떠올라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자기 남편을, 자기 자식의 아비를 완벽하게 속이고 뒤에서는 저런 짓을. 용서 못해. 저 악마 같은 것 절대로 용서 못해요. 바로 그거야, 여보. 용서하면 안 돼. 절대로. 남편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도현이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저 여자의 멱살을 잡으러 달려가는 건 저 여자가 가장 바라는 그림이야. 증거를 인멸하고 오히려 자기가 의심받았다며 눈물로 동정심을 사면서 빠져나갈 기회만 주는 거라고. 그렇게 멍청하게 당해줄 수는 없지. 남편은 제 앞에 몸을 숙여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지금부터 우리는 저 여자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는 게 아니라 저 여자를 우리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가지고 놀아야 해. 저 여자가 우리한테 몇 년 동안이나 완벽하게 연기를 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저 여자를 상대로 완벽하게 연기를 하는 거야. 당신 할 수 있겠어? 남편의 말에 혼란스럽던 제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분노에 몸을 떨고 있을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과 손자가 저 악마의 소나기에서 놀아나고 있는데 제가 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에게는 아직 절대 단 한마디도 해선 안 돼. 저 여자는 지금 우리 도현이를 가장 완벽한 방패막이이자 다음 범죄를 위한 자금줄로 생각하고 있을 거야. 아들이 먼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순진한 우리 아들은 분명 저 여자의 눈물 연기에 다시 속아 넘어가거나 혼란스러워하며 이를 그르칠 가능성이 높아. 일단 우리가 조용히 저 여자의 뒤를 캐는 거야. 공범은 누구고 또 다른 피해자는 없는지, 사기쳐서 번 돈은 어디에 숨겨놨는지.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모아서 다시는 세상 빛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해. 당신과 나 둘이서 말이야. 남편의 말에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려움과 슬픔이 있던 자리에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결심이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저는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닦아내고 남편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어. 내가 너무 어리석었네요. 좋아요. 당신 말대로 하겠어요. 저 가증스러운 연극, 나도 한번 해보죠. 내 아들과 내 손주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악마가 되어주겠어요. 저는 더 이상 순진한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저는 제 아들과 손자를 지키기 위해 가면을 쓴 악마와 싸워야 하는 전사였습니다. 남편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죠. 감정적으로 대처할 일이 아니란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날 이후 아들 몰래 며느리의 정체를 완벽하게 파헤치기 위한 비밀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거대한 복수의 서막이 그렇게 올랐습니다. 남편과 비밀 작전을 시작하기로 맹세한 그날 이후 저희 부부의 시간은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이중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낮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시부모의 얼굴로 며느리를 대했고 밤이 되면 서재에 모여 며느리의 가면을 벗기기 위한 작전 회의를 했죠. 가장 시급한 과제는 남이의 비밀 휴대전화 속에 담긴 정보를 완벽하게 해독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며칠을 고심하더니 믿을 만한 사람이 하나 있다며 낡은 수첩에서 번호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내가 현직에 있을 때 컴퓨터 범죄 수사 쪽에서 이름을 날리던 후배야. 지금은 퇴직하고 보안업체를 작게 운영하고 있지. 이 친구라면 흔적도 없이 안전하게 저 휴대전화의 모든 것을 꺼내줄 수 있을 거야. 남편은 그 후배와 은밀하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혹시나 남이가 저희를 의심할까봐 만나는 장소도 저희 집이나 사무실이 아닌 시내에서 한참 떨어진 허름한 낚시터로 정했어요. 약속한 날 남편은 아침 일찍 등산복 차림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오랜만에 옛 동료랑 낚시나 한판 하고 오겠소. 며느리가 혹시라도 들을까 일부러 현관에서 큰 소리로 말하는 남편의 모습은 정말이지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저는 집에서 초조하게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시간이 흐를수록 온갖 불길한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어요. 혹시나 며느리가 남편의 뒤를 밟은 건 아닐까, 휴대전화를 분석하다가 모든 기록이 지워져 버리면 어쩌나. 피가 마르는 것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저녁이 되어서야 남편은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피곤한 기색이었지만 제게만 들릴 듯한 목소리로 나지막이 말했죠. 성공했소. 오늘 밤 서재에서 봅시다.
그날 밤 남편이 제 앞에 펼쳐놓은 것은 USB 하나와 수십 장에 달하는 출력물이었습니다. 휴대전화 속의 모든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 사진, 그리고 정체불명의 앱에 저장된 내용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남편의 후배는 휴대전화를 완벽하게 복제한 뒤 저희가 건넨 원본은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남이가 혹시라도 분실 사실을 깨닫고 원격으로 정보를 삭제할 경우를 대비한 것이었죠. 정말이지 셔틈없는 준비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 자료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보면 볼수록 경악을 금치 못할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문자 메시지 함에는 사진 속 공범뿐만 아니라 최소 대여섯 명 이상의 남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이 있었습니다. 남이는 상대에 따라 자신의 이름과 나이, 직업을 자유자재로 바꾸며 그들의 환심을 사고 있었어요. 어떤 남자에게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막대한 유산을 관리하는 재력가 행세를 했고, 또 다른 남자에게는 남편과 사별하고 아이를 홀로 키우는 비련의 여주인공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여보, 이것 좀 봐요. 이건 거의 소설가 수준이잖아요. 소설이 아니지. 이건 철저하게 계산된 사기 시나리오야. 남편이 가리킨 곳은 메모라고 적힌 앱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이가 작업 대상으로 분류해 놓은 남자들의 신상 정보가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름, 나이, 직업, 재산 규모는 물론이고 성격상의 약점이나 개인적인 고민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의 습성을 분석해 놓은 사냥 일지 같았죠. 그리고 각 이름 밑에는 1차 투자금 입금 완료, 부동산 명의 이전 유도 중, 가족관계 정리 후 최종 작업 예정 등 현재 진행 상황까지 꼼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 아들 도현이의 이름도 그 명단에 있었습니다. 오도현 순진하고 어머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현재 최종 단계 진입. 보유 부동산 및 예금 전체를 투자금으로 전환 유도 중.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저는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해야만 했습니다. 며칠 뒤 주말을 맞아 아들 내외가 집으로 찾아왔을 때 저는 드디어 첫 번째 미끼를 던지기로 결심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다 함께 과일을 먹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마치 문득 생각났다는 듯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내 친구 영숙이 말이야. 얼마 전에 남편을 먼저 보냈는데 요즘 통 기운이 없어서 걱정이야. 남편이 평생 일군 사업체를 물려받아서 돈은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는데 정작 기댈 데가 없으니 외로워서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 제 말에 다른 가족들은 안 됐네요 하며 위로를 건넸지만 저는 남이의 눈빛이 순간 예리하게 번뜩이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남이는 그날따라 유독 제 곁에 붙어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 영숙이라는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꺼냈어요. 어머님, 그 친구분은 자제분은 없으세요? 그렇게 재산이 많으시면 옆에서 나쁜 의도로 접근하는 사람도 많을 텐데 걱정되시겠어요. 그러게 말이다. 자식도 없이 혼자라 더 걱정이지. 사람이 너무 착하고 순진해서 누가 옆에서 조금만 잘해주면 온 마음을 다 주는 아이인데. 내가 옆에서 잘 지켜봐야지 별 수 있겠니? 저는 일부러 순진하다, 돈이 많다, 혼자다라는 정보들을 강조해서 흘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이는 그 미끼를 덥석 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그 친구분 재테크나 투자 같은 데에는 관심 없으세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아주 유능한 투자 전문가가 있는데 제가 한번 연결해드려도 좋을 것 같아서요. 어머님 친구분이니 제가 더 신경 써서 알아봐 드릴게요. 역시나.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이고 됐다. 그런 건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괜히 사기당하면 어쩌려고 하며 한사코 거절하는 연기를 했죠. 그러자 남이는 더욱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제가 보증할게요. 그 모습은 마치 굶주린 하이에나가 거대한 먹잇감을 눈앞에 두고 침을 흘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마지못해 그럼 한번 생각은 해보마 하고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나미는 그제야 만족한 듯한 표정을 지었죠. 그날 이후 나미는 매일같이 제게 전화를 걸어 그 돈 많은 친구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덫은 완벽하게 놓였습니다. 며느리가 새로운 사냥감에 정신이 팔린 사이 남편은 사진 속 공범의 정체를 파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수십 년간 경찰 생활을 하며 쌓아온 인맥은 아직 죽지 않았더군요. 남편은 현직에서 강력 팀장으로 있는 후배에게 조용히 사진 한 장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후배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선배님, 이놈 제가 잘 아는 놈입니다. 이름은 최경호. 상습 사기 전과 7범에 주로 부유층을 상대로 한 투자 사기 전문입니다. 몇 번이나 감옥에 들락날락했는데 워낙 교활해서 번번이 가벼운 형량만 받고 빠져나갔습니다. 지금도 아마 다른 건으로 수배 중일 겁니다. 남편은 어두운 표정으로 집에 돌아와 후배가 넘겨준 자료들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최경호라는 남자의 범죄 기록은 실로 화려했습니다. 그가 저지른 사기 행각의 피해액은 수십억 원에 달했고 그 과정에서 가정이 파탄난 피해자도 여럿이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놈들이야. 저 최경호라는 놈은 사람 하나 잘못되는 거 눈 하나 깜짝 안 할 인간이야. 남이 저 아이도 마찬가지고. 이건 단순한 사기극이 아니야. 우리 아들과 손주의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일이라고. 남편의 말에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맞아요. 저들은 돈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인간의 탈을 쓴 짐승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 부부 둘만의 힘으로는 벅찬 상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알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아들 도현이에게 어떻게 이 끔찍한 진실을 전해야 할지 저와 남편은 며칠 밤낮을 고민했습니다. 제 아들은 제가 보기에도 안쓰러울 만큼 아내 나미를 믿고 사랑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났을 때 아들이 받게 될 상처의 깊이를 감히 짐작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시간을 끌 수는 없었어요. 며느리의 마수는 이미 아들의 턱 밑까지 뻗어오고 있었습니다. 결전의 날을 잡기 직전 아들이 먼저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묻는 제게 아들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사실은 나미가 요즘 작은 사업을 하나 구상하고 있는데 초기 자금이 조금 부족해서요.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담보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래서 말인데 혹시 이 집을 담보로. 아들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나미가 드디어 아들을 앞세워 우리 집 재산을 통째로 삼키려 드는구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안 된다. 그건 절대 안 돼. 제 단호한 대답에 아들의 얼굴이 당혹감으로 물들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냥 담보만 서주시는 건데. 나미가 얼마나 똑 부러지는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사업 계획도 제가 다 들어봤는데 정말 확실한 아이템이에요. 금방 몇 배로 불려서 갚을 수 있다고요. 나는 못 믿는다. 아니, 나는 내 아내를 믿을 수가 없어. 저는 저도 모르게 속마음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제 말에 큰 충격을 받은 듯 보였어요. 어머니,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떻게 며느리를 그렇게 못 믿으세요? 제가 얼마나 나미를 사랑하는지 아시면서 어머니가 어떻게 저한테. 혹시 나미가 요즘 어머니께 뭐 서운하게 해드린 거라도 있나요? 아들은 완전히 나미의 편이었습니다. 저를 오해하고 심지어는 제가 착한 며느리를 시기하고 질투한다고 생각하는 눈치였죠.
제 가슴은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순진한 내 아들을 어찌하면 좋을까? 남편이 보다 못해 나섰습니다. 도현아, 일단 앉아라. 오늘은 너한테 꼭 해줘야 할 이야기가 있다. 남편의 엄숙한 목소리에 아들은 무언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마지못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재에서 가져온 검은 파우치를 아들 앞에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 내 아내 김남희의 물건이다. 며칠 전 내 손주 하준이의 장난감 상자 안에서 나왔어. 저는 그날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향수 냄새, 거울에 비친 차가운 표정, 그리고 장난감 상자 속에서 이 파우치를 발견하기까지의 과정을요. 아들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듣고 있더니 이내 인상을 쓰며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고작 그런 것들 때문에 제 아내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정말 실망입니다. 이건 그냥 남이 개인 소지품일 뿐이잖아요. 그걸 허락도 없이 열어보신 거예요? 아들의 원망 섞인 목소리가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말없이 파우치의 지퍼를 열고 그 안의 내용물들을 하나씩 테이블 위에 펼쳐놓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남자와 찍은 수십 장의 사진들, 노골적인 연애편지 뭉치, 그리고 비밀 휴대전화. 아들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습니다.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어요. 이게 다 뭐야? 이 남자는 누구고? 남이가 왜 이런 사진을? 아들의 목소리가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려 애썼어요. 아닐 거야, 뭔가 오해가 있을 거야. 이건 합성이거나 아니면 남이가 협박이라도 당하고 있는 걸 거야. 그래, 분명 그럴 거야. 그때 남편이 결정적인 증거를 아들 앞에 내밀었습니다. 비밀 휴대전화에서 출력한 통화 기록과 메시지 내역, 그리고 사기 대상자들의 정보가 정리된 사냥일지였죠. 아들아, 정신 차리고 똑똑히 봐라. 이게 내가 그토록 믿고 사랑했던 아내, 김남희의 진짜 얼굴이다. 아들은 홀린 듯이 그 서류들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남자들과 주고받은 음란한 메시지들, 그들의 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치밀한 계획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름 옆에 적힌 순진하고 어머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최종 작업 대상이라는 잔인한 메모까지. 아들의 얼굴에서 모든 셔심과 희망이 사라져갔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고 들고 있던 서류들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죠. 거짓말이야. 그럴 리가 없어.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은 마지막 확인 사살을 위해 공범 최경호의 범죄 기록 서류를 아들 앞에 놓았습니다. 이 남자가 사진 속의 남자다. 내 아내의 공범이지. 상습 사기 전과 7범. 지금도 수배 중인 흉악범이야. 내 아내는 이런 인간과 한패가 되어 내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했던 거다. 그 순간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들은 테이블 위에 엎드려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어요. 그 울음소리에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배신감,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자책, 그리고 산산조각 나버린 자신의 세상에 대한 절망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차마 아들의 등을 토닥여줄 수조차 없었어요. 그저 아들의 찢어지는 울음소리를 들으며 함께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아들은 이내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들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절망이 아닌 차가운 분노와 결의가 이글거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 아내 하나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두 분의 마음까지 아프게 해드렸습니다. 저 때문에 하준이까지 위험에 빠질 뻔했습니다. 아들은 저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버지, 저 여자와 그 공범놈을 제 손으로 벌받게 할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제게 길을 알려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저도 두 분의 공모자입니다. 아들은 더 이상 순진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싸울 준비가 된 한 집안의 가장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이제 공모자는 저와 남편 그리고 아들까지 3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서로의 손을 맞잡고 악마를 사냥하기 위한 마지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우리 편으로 합류하면서 복수를 위한 계획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며느리 나미의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강력한 첩보원을 심어놓은 셈이었으니까요. 아들은 그날 이후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보다 더 다정하고 헌신적인 남편 연기를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나미는 그런 아들의 모습에 완전히 안심하고 자신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죠.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나미의 사냥 일지에 기록된 또 다른 피해자를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공범인 최경호와 함께 나미를 올감할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다른 피해자들의 일관된 증언이었으니까요. 저희는 여러 명의 피해자 후보 중에서 최근 가장 큰 금액을 사기당한 것으로 보이는 한 중년 남성에게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박상현이라는 이름의 그는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자수성가한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접근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미 사기를 당해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극에 달해 있을 것이 분명했죠. 섣불리 다가갔다가는 오히려 우리를 또 다른 사기꾼으로 오해하고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나섰습니다. 여보, 도현아. 그분은 내가 만나볼게. 나이 든 할머니가 손주 걱정을 하며 우는 모습을 보면 그래도 조금은 마음을 열어주지 않을까. 남편과 아들은 처음에는 위험하다며 반대했지만 제 강경한 태도에 결국 허락해 주었습니다. 저는 나미의 휴대전화에서 알아낸 박상현 씨의 회사 주소로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회사의 대표실 문 앞에서 저는 일부러 가장 절박하고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문을 두드렸죠. 누구십니까? 문을 열고 나온 것은 사진으로 보았던 박상현 씨였습니다. 그는 생각보다 훨씬 더 지치고 한 모습이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저를 보고 잔뜩 경계하는 그에게 저는 다짜고짜 눈물부터 흘리며 준비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염치 없지만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혹시 김민정이라는 여자를 아십니까? 김민정은 나미가 박상현 씨에게 접근할 때 사용했던 가명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듣자 박상현 씨의 얼굴이 굳어지며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어요. 저는 그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것처럼 애원했습니다. 사장님, 제발 제 이야기 딱 5분만 들어주세요. 그 여자가, 그 악마 같은 여자가 제 아들 인생도 망가뜨려 놨습니다. 저는 그저 제 아들과 손자를 지키고 싶은 어미일 뿐이에요. 제 절박한 연기에 박상현 씨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결국 저를 자신의 사무실 안으로 들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나미의 비밀 휴대전화에서 찾아낸 그와 나미가 주고받았던 은밀한 메시지 내용의 일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명백한 증거였죠. 제 정체를 믿게 된 그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사별하고 외롭게 지내던 자신에게 나미가 우연을 가장해 접근했고 그의 전 재산을 노리고 투자 사기를 벌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지금은 회사마저 부도 위기에 처해 있다고 했어요. 모든 것을 체념한 채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던 그는 제 이야기를 듣고 눈에 다시 희미한 희망의 빛을 되찾았습니다. 어머님, 저도 돕겠습니다. 그 여자를 제 손으로 감옥에 쳐넣을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하겠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가장 강력한 아군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짐승들을 사냥터로 유인하는 일이었습니다. 저희는 가짜 투자 설명회라는 이름의 거대한 덫을 놓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형사 시절 후배 중 지금은 퇴직하고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며 꽤 성공한 친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에게 제가 남이에게 미끼로 던졌던 돈 많고 외로운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가짜 재력가 역할을 맡아달라고 부탁했죠. 흔쾌히 승낙한 그는 자신의 가장 고급스러운 사무실을 투자 설명회 장소로 빌려주기까지 했습니다. 모든 무대가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주인공을 무대 위로 올리는 일이었죠. 그 역할은 아들 도현이가 맡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은 집에 돌아가 남이에게 잔뜩 상기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남이야, 대박이야. 어머니가 그 친구분 설득에 성공했어. 그분이 남편 유산의 일부를 우리 어머니가 추천하는 곳에 투자하기로 했대. 내일 비공개로 투자 설명회를 연다는데 우리도 거기에 낄 수 있게 됐다고. 아들의 완벽한 연기에 남이의 눈이 탐욕으로 번쩍였습니다. 남이는 정말로 자신의 미끼를 물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정말이에요, 도현 씨? 잘 됐네요. 역시 어머님께 말씀드리길 잘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저도 가봐도 될까요? 제가 옆에서 들어보고 혹시라도 위험한 점은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죠. 도현 씨는 사람이 너무 좋아서 남을 잘 믿으니까 이런 건 제가 챙겨야 해요. 역시 남이밖에 없어. 그럼 내일 같이 가자. 아, 그리고 당신이 잘 아는 그 투자 전문가라는 분도 함께 오시면 어때? 여러 사람이 함께 검토하면 더 확실하잖아. 아들은 결정적인 한 수를 던졌습니다. 공범인 최경욱까지 함께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었죠. 남이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게 좋겠네요. 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즉시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낮은 목소리로 내일의 계획을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은 저희가 짜놓은 각본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내일이면 이 길고 지독한 연극의 마지막 막이 오를 것이었습니다. 결전의 날, 아침 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정신은 오히려 얼음물에 담근 듯 차갑고 맑았습니다. 오늘이면 이 모든 지긋지긋한 연극이 끝난다. 오늘이면 내 아들과 손주를 저 악마의 소나기에서 구해낼 수 있다. 그 생각 하나만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부엌으로 나가니 남편 역시 잠을 설쳤는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식탁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신문이 아닌 허공의 한 점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남편과 저는 말없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만이 나눌 수 있는 굳건한 믿음과 비장한 각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아침 드세요. 오늘 긴 싸움을 하려면 든든하게 먹어둬야 해요. 저는 애써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말하며 따뜻한 밥과 국을 남편 앞에 놓았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수저를 들었죠. 그날 아침 우리 부부의 식탁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거나 불안한 침묵이 아니었어요. 폭풍전야의 고요함, 거사를 앞둔 동지들 간의 단단한 연대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남편은 외출 준비를 하며 제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소. 내 후배 녀석, 연기 하나는 기가 막히니 걱정 말고. 곳곳에 우리 사람들도 다 배치해뒀으니 당신과 도현이는 그저 앉아서 저것들이 제 발로 불구덩이에 걸어 들어오는 걸 지켜보기만 하면 돼. 알아요. 당신을 믿어요. 오전 10시 아들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지금 출발합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약속 장소로 가기 위해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늘을 위해 제가 고른 옷은 평소 즐겨 입던 수수한 옷이 아닌 짙은 남색의 정장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싸움에 나가는 장수의 갑옷과도 같은 옷이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남편 후배의 회사 사무실이었습니다. 강남의 최고급 빌딩 최상층에 위치한 그곳은 문외 아닌 제가 보기에도 성공한 사업가의 공간이라는 위압감이 느껴질 정도였죠. 통유리창 너머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사무실 내부는 최고급 가구와 유명 작가의 미술품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남편의 후배인 김 사장은 저희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이하며 너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형수님 오셨습니까? 걱정 마십시오. 제가 오늘 할리우드 나무주연 상금 연기를 한번 펼쳐 보이겠습니다. 저 사기꾼 놈들, 제 앞에서 진짜 재력가를 만났다고 넙죽 엎드리게 만들어주지요. 그의 호언장담에 긴장으로 굳어있던 제 마음이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나 있었습니다. 김 사장의 비서 역할을 할 젊은 여직원은 사실은 경찰서 경제팀 소속의 베테랑 여형사였고 사무실 입구를 지키는 건장한 경비원들 역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강력계 형사들이었죠. 그들은 저희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다시 자신의 역할에 몰입했습니다. 저는 통유리창 앞에 서서 저 멀리 개미처럼 작게 움직이는 차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제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아들이 보낸 도착했습니다. 라는 메시지였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연극의 막이 드디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비서 역할을 맡은 여형사가 인터폰을 받고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대표님, 오도현 씨 일행분들 도착하셨습니다. 김 사장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들여보내게. 사무실 문이 열리고 마침내 그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제 아들 도현이의 뒤로 한껏 치장한 며느리 나미와 기름진 머리를 하고 비싼 양복을 빼입은 공범 최경호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나미와 최경호는 사무실의 화려한 위용에 압도당한 듯 잠시 입을 벌리고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노골적인 탐욕과 흥분이 이글거리고 있었죠. 그들은 이 거대한 부의 일부가 곧 자신들의 것이 되리라고 확신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들 도현이는 제 옆으로 다가와 저만 들을 수 있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저놈들 오는 내내 차 안에서 돈벼락 맞을 생각에 신나서 떠드는 걸 듣느라 혼났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살짝 잡으며 고생했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김 사장은 완벽한 재력가 연기를 펼쳤습니다. 그는 거만하지 않으면서도 온몸에서 품어져 나오는 여유와 기품으로 나미와 최경호를 단숨에 압도했어요.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말씀은 윤 여사님께 많이 들었습니다. 이쪽이 윤 여사님께서 그토록 칭찬하시던 며느님이시군요. 그리고 이쪽 신사분은? 나미가 냉큼 앞으로 나서며 최경호를 소개했습니다. 대표님, 처음 뵙겠습니다. 김남이라고 합니다. 이쪽은 제 사업 파트너이자 국내 최고의 투자 분석가이신 최경호 이사님이세요. 어머님 친구분의 중요한 자산을 다루는 일이라 제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문가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투자 분석가. 저는 속으로 터져나오는 헛웃음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사기전과 칠범의 얼굴에 어쩜 저리 뻔뻔한 직함을 갖다 붙일 수 있을까요? 최경호는 기름진 미소를 지으며 김 사장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대표님. 최경호라고 합니다. 대표님의 명성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회의용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비서 역할을 맡은 여형사가 최고급 원두로 내린 커피를 각자의 앞에 놓았죠. 드디어 김 사장이 준비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에는 일반인들은 알아듣기조차 힘든 전문 용어와 현란한 그래프들이 펼쳐졌습니다. 내용은 제주도 미개발 지역의 고급 리조트 건설 사업에 대한 것이었어요. 물론 모든 것은 경찰 경제팀과 남편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낸 가짜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사실적이어서
사기꾼인 남이와 최경호조차도 진짜라고 믿을 수밖에 없게끔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었죠. 보시다시피 이 사업은 현재 극비리에 진행 중인 국책 사업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정보가 밖으로 새어나가기 전에 소수의 VVIP 투자자들에게만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투자 원금의 최소 5배 수익을 보장합니다. 물론 리스크는 제로에 가깝지요. 김 사장의 자신감 넘치는 설명에 남이와 최경호는 완전히 홀린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거대한 월척을 낚았다는 신호를 주고받는 듯 했어요. 프레젠테이션이 끝나자 최경호가 전문가인 척하며 몇 가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김 사장은 당황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그 질문의 허점을 파고들며 막힘없이 대답해 나갔죠. 몇 번의 문답이 오가자 최경호는 자신의 지식이 바닥났다는 것을 깨닫고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이 남았습니다. 김 사장은 비서에게 눈짓을 했고 비서는 두툼한 투자 계약서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자, 그럼 계약을 진행해 볼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계약하시는 분들에게는 특별히 추가 수익 지분을 배정해 드릴 생각입니다. 물론 투자금은 계약과 동시에 제법인 계좌로 바로 입금해 주셔야 합니다. 그 말에 남이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남이는 제게 몸을 돌려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이건 정말 하늘이 주신 기회예요. 어머님 친구분께도 꼭 이 기회를 잡으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도 이 투자를 꼭 하고 싶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는 연기를 했습니다. 아들 도현이는 옆에서 남이야.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는 거 아니야? 좀 더 신중하게 하며 마지막까지 아내를 걱정하는 순진한 남편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죠. 남이는 그런 아들이 답답하다는 듯 핀잔을 주었습니다. 도현 씨는 가만히 있어요. 이런 기회는 2번 다시 안 와요. 우리가 가진 모든 돈,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돈까지 전부 여기에 넣어야 해요. 남이는 이성을 잃고 탐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최경호와 함께 계약서를 꼼꼼히, 아니 훑어보는 신용만 할 뿐이었죠.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수십억 원의 돈벼락을 맞을 생각만이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마침내 남이가 결심한 듯 최고급 만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마지막 서명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어서 그 이름을 써. 그리고 네 지옥으로 꺼져버려. 남이가 계약서에 김남이 3글자를 적고 최경호가 그 옆에 자신의 이름을 나란히 적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들이 만년필을 내려놓자마자 제 옆에 앉아있던 남편이 약속된 신호를 보냈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하지만 사무실 전체에 울릴 만큼 크게 헛기침을 한번 했어요. 콜록. 그 순간 사무실의 모든 풍경이 변했습니다. 비서 역할을 하던 여형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차가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움직이지 마. 서울지방경찰청이다. 동시에 경비원 복장을 하고 있던 형사 2명이 번개처럼 달려들어 남이와 최경호의 양팔을 뒤로 꺾어 제압했습니다. 사무실 곳곳에 배치되어 있던 직원처럼 보였던 다른 형사들도 일제히 일어나 그들을 포위했죠. 아, 이게 무슨 짓이야? 이거 남이와 최경호는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함정이었음을 깨달은 남이의 시선이 천천히 제게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경악과 배신감, 그리고 지독한 원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다 무슨... 말을 잇지 못하는 며느리를 향해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제 영혼을 짓눌러왔던 모든 분노와 경멸을 담아서요. 그래, 나다.
네가 그토록 우습게 봤던 멍청한 늙은이지. 어떠니 네 마지막 만찬은 즐거웠어? 이제 그 더러운 연극은 끝났어. 이 악마 같은 거사. 제 말에 나미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것이 제가 본 며느리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사무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형사들의 우렁찬 고함 소리, 나미의 찢어지는 비명, 그리고 최경호의 저항하는 신음소리가 뒤섞여 귀를 때렸죠. 은색 수갑이 철컥하고 채워지는 소리는 제게는 마치 승리를 알리는 축포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나미는 두 팔이 뒤로 꺾인 채 바닥에 무릎을 꿇려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최고급 정장을 입고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머리는 산발이 된 채 화장이 눈물과 범벅이 되어 흘러내리고 있었죠. 그녀의 가면은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기 및 사기미수 현행범으로 두 사람을 체포합니다. 당신들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변명의 기회가 있고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 형사가 냉정한 목소리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동안 나미는 미친 사람처럼 고개를 저으며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저와 아들, 그리고 남편을 번갈아 훑으며 애원으로, 원망으로, 그리고 다시 애원으로 끊임없이 바뀌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함정이야. 도현 씨. 여보. 나 좀 봐봐. 내가 아니야. 저 사람들이 날 모함하는 거야. 당신은 날 믿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 제발 나 좀 살려줘. 아들 도현이는 그 처절한 외침에 한치의 미동도 없이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나미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사랑도 연민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오직 지독한 경멸과 배신감만이 서려 있었죠. 나미는 아들이 자신을 외면하자 이번에는 저를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님, 제가 정말 다 잘못했어요.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준이 우리 하준이를 봐서라도 제발. 제가 다신 안 그럴게요. 네. 어머님. 그 입에서 하준이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조각의 동정심마저 증발해 버렸습니다.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제 손주 이름을 입에 올리는 걸까요? 저는 나미의 앞에 다가가 몸을 숙이고 그녀의 귓가에 악마처럼 속삭였습니다. 네 더러운 입에 내 손주 이름 올리지 마. 넌 이제 하준이 엄마도 내 며느리도 아니야. 넌 그냥 내 아들 인생을 망치려 했던 한 마리의 기생충일 뿐이지. 제 말에 나미의 눈이 도끼로 번뜩였습니다. 애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자 그녀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이 늙은 여우 같은 게. 그래, 처음부터 다 니년 짓이었구나. 내가 너 같은 시어미 밑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아. 이 집안 재산 원래 다 내 것이 될 수 있었는데. 내가 나가면 모든 걸 다 폭로해버릴 거야. 네 아들, 네 손주 온전할 것 같아. 그래, 어디 한번 해봐. 하지만 그 전에 네가 먼저 지옥에 떨어지게 될 거다. 저와의 대화를 끝으로 나미와 최경호는 형사들에게 질질 끌려 사무실 셔져나갔습니다. 그들이 사라진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죠. 긴장이 풀리자 다리가 후들거려 하마터면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남편이 그런 제 어깨를 단단히 부축해 주었어요. 아들 도현이는 창가에 서서 굳은 얼굴로 아랫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이 너무나도 외롭고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잠시 후 남편의 후배인 김 사장이 다가와 저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 형수님, 도현 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저것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다시는 세상 빛을 보지 못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는 곧바로 경찰서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또 다른 피해자인 박상현 씨였습니다.
그는 남이와 최경우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왔다고 했어요. 초췌했던 그의 얼굴에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저희에게 다가와 제 손을 잡고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의 용기가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저 악마들에게 당한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살았을 겁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저는 비로소 제가 한 일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복수가 아니었어요.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고 사회의 악을 뿌리 뽑는 정의로운 심판이었습니다. 경찰 조사는 생각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추악한 진실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남이와 최경우는 취조실에 들어가자마자 서로에게 모든 죄를 떠넘기기 시작했다고 해요. 나는 저 여자가 시키는 대로만 했다. 나는 저 남자의 협박에 못 이겨 가담했다며 추악한 책임 공방을 벌이는 모습에 담당 형사들마저 혀를 내둘렀다고 합니다. 그들의 비밀 휴대전화와 압수된 노트북에서는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추가 범죄 사실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남이는 제 아들 도현이를 만나기 전부터 최경우와 함께 최소 10여 명의 남성들을 상대로 혼인 빙자 사기를 벌여왔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부유했지만 가족 관계가 복잡하거나 사회적으로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었죠. 남이는 그들의 약점을 파고들어 결혼을 미끼로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이르는 돈을 뜯어냈습니다. 피해자들은 사기를 당한 것을 알고도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까 두려워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끙끙 앓고 있었던 것이죠. 남이가 사용한 가명만 해도 6개가 넘었고 신분을 위장하기 위해 위조된 졸업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거짓말로 이루어져 있었던 겁니다. 며칠 뒤 이 사건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강남 일대 재력가 상대, 미모의 혼인 빙자 사기단 검거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신문과 방송을 도배했죠. TV 뉴스 화면에는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서 포토라인에 선 남이와 최경호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그들의 모습을 저는 텅 빈 거실에서 아들과 함께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물론 피해자인 저희 가족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호되었습니다. 뉴스가 끝나고 아들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저 화면 속의 저 괴물이란 걸 아직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지만 저희에게는 아직 치러야 할 아픔의 시간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뒤의 고요함은 때로는 폭풍 그 자체보다 더 혹독한 법입니다. 남이와 최경우가 구속되고 세상이 시끄럽게 떠드는 동안 저희 집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승리의 기쁨이나 후련함 같은 감정은 없었어요. 그저 거대한 태풍이 핥히고 간 폐허 위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말이 없어졌고 아들 도현이는 자기 방에 틀어박혀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모든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숨을 쉬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졌죠. 가장 큰 문제는 아무것도 모르는 손주 하준이였습니다. 주말이 되어 저희 집에 와 있던 하준이는 평소 같았으면 벌써 집으로 돌아갔어야 할 엄마가 오지 않자 저녁부터 엄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 나 엄마 보고 싶은데. 아이의 맑은 눈망울이 제 심장을 수천 개의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 어린 것에게 이 끔찍하고 추악한 진실을 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내 엄마는 사기꾼이라서 지금 감옥에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하준이를 품에 꼭 껴안고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슬픈 거짓말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준아, 엄마는 말이야, 아주 멀리 여행을 떠났어.
세상에는 아픈 사람들이 아주 많은데 우리 하준이 엄마가 마음이 너무 착해서 그 사람들을 돌봐주러 간 거야.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못 올지도 몰라. 제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려 나왔습니다. 하준이는 제 말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오랫동안 못 온다는 말에 금세 울상이 되었습니다. 왜 나랑 아빠는 안 데리고 갔어? 나도 엄마랑 같이 갈 수 있는데. 그건 하준이가 있으면 엄마가 일에 집중할 수가 없어서 그래. 대신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아빠가 우리 하준이를 세상에서 제일 많이 사랑해 줄게. 엄마 목까지 전부 다. 저는 아이를 끌어안고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아이의 여린 어깨에 너무나도 일찍 감당하기 힘든 상처의 그림자를 들이운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가족 모두는 하준이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남편은 평생 잡아보지도 않았던 낚싯대를 들고 하준이와 주말마다 낚시터에 갔고 저는 아이가 좋아하는 동화책을 매일 밤 읽어주었죠. 진짜 문제는 아들 도현이었습니다. 아들은 웃음을 잃었습니다. 회사를 나가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늘 멍하니 허공을 보거나 술에 기댔습니다. 그는 깊은 자책감과 자기 혐오에 빠져 있었어요. 자신이 조금만 더 현명했더라면, 자신이 사람 보는 눈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이런 끔찍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끝없이 책망했습니다. 어느 날 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귀가한 아들이 제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망쳤습니다. 제가 이런 괴물을 집안에 들여서 어머니 아버지 평생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 하준이에게서 엄마까지 빼앗았습니다. 저는 아빠가 될 자격도 이 집안의 아들이 될 자격도 없는 놈입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등을 말없이 쓸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죠. 아니, 도현아. 네 잘못이 아니야. 그 누구도 네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넌 피해자일 뿐이야. 뱀은 원래 꽃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오는 법이란다. 그걸 알아보지 못했다고 해서 물린 사람을 탓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 이제 그만 자책하렴. 네가 무너지면 하준이는 누가 지키니? 네 뒤에는 엄마 아빠가 굳건히 버티고 서 있으니 너는 다시 일어서기만 하면 돼. 제 위로에 아들은 어린아이처럼 제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아들의 상처 입은 영혼을 씻어내는 정화의 눈물이었을 겁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조금씩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끊었고 하준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습니다. 어리숙하고 순진하기만 했던 제 아들이 거센 비바람을 맞고 난 뒤 더욱 단단해진 나무처럼 듬직한 가장이자 아빠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가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대견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남이와 최경호에 대한 법의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그들은 마지막까지 서로의 탓을 하며 단 한순간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남이는 심지어 법정에서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은 모두 불행한 가정 환경과 자신을 믿어주지 않은 시댁 때문이라며 저희를 원망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뻔뻔함에 치가 떨렸지만 저는 굳이 재판에 나가 그 추악한 얼굴을 다시 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형량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그들이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기를 차가운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다는 사실이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저희 가족의 삶에 그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그저 과거의 망령일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저희 가족은 처음으로 다 함께 짧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동해의 작은 바닷가 마을이었죠. 하준이는 오랜만에 보는 바다에 신이 나 모래사장을 뛰어다녔고 아들은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며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런 두 사람의 뒷모습을 파도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바라보았어요. 상처는 깊었지만 시간은 흘렀고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곁에 있었기에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바다는 저희가 흘렸던 눈물을 모두 받아주려는 듯 끝없이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법의 심판이 내려지고 끔찍했던 사건이 언론의 관심사에서 멀어진 뒤에도 저희 가족의 시간은 한동안 과거에 묶여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의 후유증은 생각보다 깊었죠. 아들 도현이는 겉으로는 듬직한 아빠의 역할을 해내려 애썼지만 밤이 되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는 날이 많았습니다. 저와 남편 역시 아무것도 모른 채 밝게 웃는 손주 하준이를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아려오는 것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저희 가족에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에게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어머님 잘 지내시죠? 다름이 아니오라. 김남희와 최경호 일당의 범죄 수익금에 대한 환수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빼돌려 숨겨두었던 재산의 일부를 저희가 찾아내 동결시켰는데 법원의 판결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일부 반환될 예정입니다. 오도현 선생님께서도 피해 금액의 상당 부분을 돌려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미 공중으로 흩어져 버렸다고 다시는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돈이었습니다. 그 돈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어요. 제 아들이 평생 성실하게 일해 모은 피와 땀이었고 저희 부부가 아들의 미래를 위해 보태주었던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그 돈이 악마의 소나기에서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에 저는 저도 모르게 수화기를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경찰서와 은행을 오가며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의 통장으로 거액의 돈이 다시 입금되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되찾았다는 기쁨도 잠시, 아들의 표정은 오히려 더 어둡고 복잡해 보였어요. 그날 저녁 아들은 저와 남편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 돈 저는 도저히 그냥 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 돈에는 너무나도 끔찍한 기억이 묻어 있습니다. 이 돈을 볼 때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그 여자에게 얼마나 처참하게 기만당했는지가 떠올라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이건 제게 상처의 훈장 같은 돈입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돈은 저희 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과거의 유물과도 같았으니까요. 아들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결심한 듯한 표정으로 저희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이 상처를 더 의미 있는 것으로 바꿀 방법을요. 이 돈의 일부를 저희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고 싶습니다. 아들은 저희 앞에 작은 책자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금융사기 피해자 지원센터라고 적힌 안내 책자였죠. 아들은 지난 며칠간 자신과 같은 사기 범죄 피해자들이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돈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믿음과 삶의 희망까지 모두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죠. 제가 겪은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돈이 그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다시 일어설 용기가 될 수 있다면 저도 제 과거의 상처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하는 아들의 얼굴에서 저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깊이와 단단함을 보았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상처에 주저앉은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다른 사람의 상처까지 보듬을 줄 아는 진짜 어른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말없이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저희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과 함께 아들에 대한 대견함과 자랑스러움이 가득 차 있었죠. 다음 날 저희 세 사람은 함께 그 지원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이름이 아닌 또 다른 피해자라는 익명으로 거액의 기부금을 전달했어요. 센터의 소장은 저희의 손을 잡고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기부 증서를 받아든 아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후련하고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비로소 저희 가족이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진짜 출구에 다다랐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기부하고 남은 돈은 이제 오롯이 저희 가족의 미래를 위해 쓰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 모든 비극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손주 하준이를 위해서였죠. 저희는 다시 한번 변호사와 금융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되찾은 돈의 전액을 하준이의 이름으로 된 신탁 상품에 맡기기로 결정했어요. 이 돈은 하준이가 성인이 되어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도록 하고 싶습니다. 아이의 대학 학자금으로 그리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때 든든한 기반이 되어주도록 말입니다. 변호사 앞에서 신탁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아들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듬직했습니다. 저희는 남이가 남긴 더러운 돈을 저희 손주의 깨끗하고 희망찬 미래를 위한 주춧돌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그 악마 같은 여자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통쾌하고 완벽한 복수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돈에 미쳐 가족을 버린 그녀가 남긴 돈이 오히려 그 가족의 미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데 쓰이게 되었으니까요. 모든 정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유난히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저희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얻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 역경을 이겨내는 지혜, 그리고 상처를 보듬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요. 이제 저희 가족은 과거의 악몽에서 벗어나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계절이 강물처럼 흘러갔습니다. 저희 가족의 시간은 느리지만 단단하게 상처의 흔적 위로 새살을 채워가고 있었죠. 손주 하준이는 어느덧 늠름한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엄마의 부재를 더 이상 묻지 않는 대신 아빠와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밝고 건강한 아이로 자라주었죠. 아들 도현이는 하준이에게 아빠이자 때로는 엄마의 역할까지 해내며 헌신적인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고 저는 그런 아들이 한없이 고맙고 대견했습니다. 저는 이제 아들이 평생 하준이만 바라보며 혼자 늙어갈까봐 그것이 내심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처가 깊었던 만큼 섣불리 재혼 이야기를 꺼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저와 남편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조금은 긴장한 듯한 아들의 모습에 저는 무언가 특별한 일이 있음을 직감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들의 조심스러운 고백에 저와 남편은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했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새로운 행복을 찾을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였으니까요. 그래, 어떤 사람이냐? 좋은 사람이면 됐다. 남편의 퉁명스러운 말 속에는 아들에 대한 걱정과 기대가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멋쩍게 웃으며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수진. 하준이의 담임 선생님으로 처음 만났고 하준이의 학교 생활에 대해 상담을 주고받다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고 해요. 그녀 역시 과거에 한 번 아픔을 겪었지만 지금은 꿋꿋하게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는 밝고 건강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하준이가 수진 씨를 정말 좋아하고 잘 따라요. 수진 씨도 하준이를 진심으로 아껴주고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저희는 아들의 집에서 수진이와 처음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솔직히 기대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남이에게 끔찍하게 당했던 기억이 저도 모르게 새로운 사람에 대한 경계심을 만들어냈던 것이죠.
하지만 수진이는 제가 상상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남이처럼 화려하거나 애교가 넘치지는 않았지만 눈빛에서는 진심과 선함이 느껴졌습니다. 억지로 꾸미지 않은 편안한 미소와 차분하고 사려 깊은 말투는 제 마음의 빗장을 조금씩 열게 만들었어요. 무엇보다 저를 감동시킨 것은 하준이를 대하는 그녀의 태도였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엄마 역할을 하려 애쓰지 않았어요. 그저 아이의 눈높이에서 가장 좋은 친구이자 든든한 선생님처럼 하준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함께 웃고 함께 고민해 주었습니다. 하준아, 숙제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선생님한테 물어봐. 선생님이 하준이 편에서 같이 풀어줄게. 그런 그녀에게 하준이 역시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어느새 아이는 수진의 곁에 꼭 붙어 앉아 제잘제잘 학교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는 아들의 얼굴에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이라면 정말 우리 가족의 아픔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새로운 행복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겠구나. 시간이 흘러 아들과 수진이는 양가 가족들의 축복 속에서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한 예식장도 수많은 하객도 없었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그 어떤 부부보다 깊은 사랑과 믿음이 가득했어요. 결혼 후 수진이는 저희에게 정말 좋은 딸이자 며느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저희의 환심을 사려 애쓰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아들을 위하고 하준이를 사랑하고 그리고 저희 부부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런 진심 어린 모습에 저희 부부 역시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고 그녀를 새로운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죠. 가장 큰 변화는 하준이에게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선생님이라고 부르던 아이가 어느 날부터인가 수진이를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진이가 밤새 아픈 하준이를 간호해 주던 날 아침이었어요. 잠에서 깬 하준이가 곁에서 꼬박 밤을 새운 수진이의 얼굴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그 한마디에 수진이도 곁에서 지켜보던 아들도 그리고 저와 남편도 모두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죠. 우리 가족의 길고 길었던 상처가 드디어 완전히 아물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새 며느리인 수진이가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런 행복을 누리게 된 건 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어머님께서 그때 그 힘든 시간을 지혜롭고 용감하게 이겨내 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저희 가족이 있는 거잖아요. 어머님의 강인함을 그리고 가족을 지키려는 그 마음을 평생 존경하고 배우며 살겠습니다. 저는 말없이 새 며느리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제게 남긴 것은 지독한 상처와 배신감이었지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새로운 며느리는 제게 진정한 위로와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그저 법적인 서류나 핏줄로 묶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기쁨을 함께 나누며 서로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새로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평화롭게 흘러갔습니다. 과거의 악몽은 이제 아득한 예시야기처럼 느껴졌고 저희는 현재의 소소한 행복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평온했던 저희 집에 과거의 망령이 불쑥 찾아왔습니다. 우편함에 꽂혀 있는 낯선 교도소의 소인이 찍힌 편지 한 통이었습니다. 보낸 사람의 이름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지우고 싶었던 이름, 김남이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는데 이제 와서 대체 무슨 할 말이 있다는 걸까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슴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아들 몰래 그 편지를 들고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혹시나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라면
그래서 제 마음이 흔들리게 된다면 어쩌나 하는 어리석은 생각마저 들었죠.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뜯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제 기대를 무참히 박살내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편지는 용서를 구하는 참회록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제 가족을 향한 지독한 저주와 악담으로 가득 찬 증오의 배설물이었습니다. 윤정숙 씨,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당신만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쯤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을 텐데. 당신이라는 늙은 여우만 없었더라면. 당신은 내게서 내 남편과 내 아들, 그리고 내 돈까지 모든 것을 빼앗아갔어. 내가 이 차가운 감옥에서 매일 밤 어떤 심정으로 잠드는지 알아? 당신과 당신 가족들이 불행해지는 상상을 하면서 버티고 있어. 내가 여기서 나가는 날, 당신들은 모두 무사하지 못할 거야. 평생 나를 저주하며 고통 속에서 살게 될 거라고.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내내 제 손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 여자는 단 한순간도 자신의 죄를 뉘우친 적이 없었던 겁니다. 자신의 탐욕과 죄악으로 스스로 무너졌으면서 그 모든 책임을 아직도 저희에게 돌리고 있었어요. 심지어 도현이를 내 남편, 하준이를 내 아들이라고 칭하는 그 뻔뻔함에 헛웃음마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예전처럼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나 분노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와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사는 미친 여자의 광기 어린 독백을 읽는 듯한 기묘한 거리감만이 느껴질 뿐이었죠. 편지 마지막 장에는 추신이라며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 아들 하준이는 잘 있어? 당신 같은 할머니 밑에서 어떤 애로 자라고 있을지 안 봐도 뻔하군. 불쌍한 내 아들. 그 구절을 읽는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한 톨의 연민마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지긋지긋한 악연을 이번에야말로 제 손으로 완벽하게 끝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답장을 쓰는 대신 거실의 앨범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바로 지난 주말 저희 가족 모두가 수목원으로 나들이를 가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남편과 제가 가운데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고 그 옆으로 아들 도현이와 새 며느리 수진이가 다정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앞에는 훌쩍 자란 하준이가 새로운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V자를 그리고 있었죠. 그 어떤 설명보다도 완벽한 우리 가족의 행복을 증명하는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깨끗한 편지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글도 쓰지 않은 채 오직 그 사진 한 장만을 넣어 봉투를 봉했습니다. 주소란에는 김남희가 있는 교도소의 주소를 정확하게 적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산책을 나가는 길에 그 편지를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쿵 하고 편지가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제 과거에 찍는 마지막 마침표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너는 내가 만든 지옥에서 영원히 저주를 퍼부으며 살아가라고. 우리는 너 없이도, 아니 너 때문에 이렇게나 더 행복해졌다고. 그 사진 한 장이 제가 그녀에게 보내는 가장 완벽하고 잔인한 복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김남희가 보낸 편지를 들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쇠그릇 안에서 그 편지를 불태워버렸습니다. 편지지는 순식간에 불꽃에 휩싸여 저주로 가득 찼던 검은 글씨들을 허공의 재로 날려보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저는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과거의 찌꺼기마저 함께 타서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저는 제가 되어 사라지는 편지를 뒤로하고 따뜻한 햇살이 가득한 제 새로운 가족이 기다리는 집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제 등 뒤로는 더 이상 그 어떤 그림자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마지막 흔적이었던 편지를 재로 날려보낸 그날 이후 제 삶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우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앓던 지병이 깨끗이 나은 것처럼
몸과 마음이 더할 나위 없이 가뿐하고 평온했죠. 저는 가끔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 서재에 홀로 앉아 일기장을 펼치곤 합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제 마음속 깊은 이야기들을 기록하는 저만의 오랜 습관이었어요. 일기장에는 그날의 일들이 고스란히 적혀 있습니다. 처음 며느리에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을 마주했던 날의 공포, 남편과 함께 복수를 계획하던 날의 비장함,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나고 상처 입은 아들과 손주를 보듬어 안아야 했던 날들의 아픔까지. 저는 가끔 그 기록들을 천천히 다시 읽어보곤 합니다. 과거의 고통을 곱씹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건너왔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그때 내가 감정적으로 먼저 며느리를 추궁했다면 어땠을까? 만약 남편의 지혜와 냉철함이 없었다면 순진했던 내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수많은 만약들을 떠올려 봅니다. 어쩌면 제 아들은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저희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준이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자랐을 테고요. 아찔한 상상 끝에 저는 늘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우리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했고 그 힘든 싸움에서 결국 이겨냈다고요.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는 늘 지금의 우리 가족 이야기가 차지합니다. 저는 새로 들어온 제 보석 같은 며느리, 수진이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아이는 제게 딸이 아니라 인생의 황혼역에 만난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주었죠. 진심으로 저를 존중하고 제 아들과 손주를 사랑해주는 아이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신이 제게서 하나를 앗아간 대신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을 보내주셨다는 생각에 감사하게 됩니다. 제 일상은 이제 특별할 것 없는 보통의 날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는 과거에는 미처 몰랐던 행복이 가득 담겨 있어요. 주말 아침이면 저희 집은 아들 내외와 손주까지 온 가족이 모여 북적거립니다. 이제는 제법 청년의 티가 나는 하준이는 아빠보다도 훌쩍 큰 키로 할아버지인 남편과 농담을 주고받고 며느리 수진이는 제 옆에 꼭 붙어 앉아 주방 일을 도우며 조잘조잘 세상 사는 이야기를 들려주곤 하죠. 어머님, 이번에 하준이 학교에서 학부모 참관 수업이 있는데 어머님이랑 아버님도 같이 가시면 안 돼요? 하준이가 할머니 할아버지 오시면 정말 좋아할 텐데. 그래. 아이고, 녀석이 이제 다 커서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창피해할 줄 알았더니. 에이, 무슨 말씀을요. 하준이한테 할머니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제일 큰 자랑인걸요. 아들 도현이는 소파에 앉아 그런 저희들의 모습을 흐뭇한 미소로 바라봅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나 그늘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는 이제 한 여자의 헌신적인 남편이자 한 아이의 든든한 아버지로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다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갓 지은 밥과 뜨끈한 찌개를 나누어 먹으며 웃음꽃을 피웁니다. 별것 아닌 일상의 대화들, 서로의 건강을 챙기는 걱정 어린 잔소리들, 하준이의 재롱에 터져나오는 웃음소리. 저는 이 소란스럽고 따뜻한 풍경을 사랑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목숨을 걸고 지켜내고 싶었던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니까요. 며칠 전에는 하준이의 중학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저희 온 가족은 가장 좋은 옷을 차려입고 학교 강당으로 향했죠. 늠름하게 교복을 차려입고 친구들과 어깨동무를 한 채 웃고 있는 손주를 보니 가슴 벅찬 감동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작고 여렸던 아이가 언제 저렇게 훌쩍 자라 자신의 세상으로 힘차게 걸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걸까요? 졸업식이 끝나고 저희는 다 함께 외식을 했습니다. 하준이는 졸업 선물로 받은 최신형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연신 싱글벙글이었죠. 그런 하준이를 보며 아들 도현이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 그렇게 좋아?
이제 휴대폰도 생겼으니 여자친구한테 연락 많이 하겠네. 아빠는 무슨? 아니거든. 나는 할머니한테 제일 먼저 연락할 거거든. 하준이는 제게로 와락 안기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모습에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보며 웃었지만 저는 조금도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남편과 둘이 거실 창가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어느덧 해가 저물고 하늘이 붉은빛과 보랏빛으로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죠. 남편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무심한 척 입을 열었습니다. 하준이 저놈, 이제 다 컸구먼. 당신이랑 나 없어도 제 앞가림은 너끈히 하고 살겠어. 무슨 그런 섭섭한 소리를 해요. 그래도 우리 눈에는 아직 아기 같은데. 허허, 그렇긴 하지. 그래도 이제는 정말 마음이 놓이요.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그때 중심을 굳건히 잡아준 덕에 우리 가족이 이만큼이라도 올 수 있었던 거요. 남편의 투박한 칭찬에 저는 그저 희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저희는 한참 동안 말없이 함께 저물어가는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센 폭풍이 지나간 뒤의 세상은 상처 입기 전보다 오히려 더욱 단단하고 아름다워진다는 것을 저는 이제 압니다.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란 나를 해한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진정한 복수는 그들 없이도, 그들에 대한 기억조차 없이도 내가 이토록 완벽하게 행복해지는 것임을. 저는 마침내 제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할 평화라는 이름의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사랑하는 내 가족들 곁에서 오늘처럼 평범한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 있었습니다. 노을빛에 물든 남편의 주름진 얼굴을 바라보며 저는 그의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제 인생은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해요.